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한 데 이어 경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대전댁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대전과 대구로 이어지는 경부선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첫 일정으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의도 스피커. 6.3 조기 대선이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3자 구도 속에서 각 후보의 대선 구상과 표심 공약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에서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은 진영 대결이 아니라 내란으로 나라를 무너뜨린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판교와 동탄을 찾으며 반도체와 과학기술 지원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빛의 혁명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승리로 국민과 희망의 새벽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과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 선이 함께 그려진 운동화를 신은 이 후보.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첫 번째 사명인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첫 현장 행보로 경기 성남 판교에서 IT 개발자들을 만난 이 후보는 스타트업 지원을 대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업 거점인 경기도 동탄에선 중앙광장을 찾아 시민들과 마주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훌륭한 도구이자 충직한 일꾼이 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으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제 손끝에서 세상이 얼마나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10대 정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육성과 K 콘텐츠 지원 강화에 이어 계엄 권한 통제 강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내걸었습니다. 이 밖에 SNS를 통해 좌우 통합 정부로 위기를 극복하자는 홍준표 전 시장의 말에 공감한다며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능한 일꾼을 강조하며 진영을 넘어 함께 나라를 되살리는 데 자신을 써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호소가 중도층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가락시장이었습니다.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호 2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새벽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통계 지표보다도 어떤 기사 이상으로 생생한 현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김 후보를 지원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용태 의원과 경선에 참여했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대위 발대식에서 시장경제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 후보는 경제를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 도중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을 단상으로 불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자유통일,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 청년주택 공급 확대, 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의 확장 등도 공약했습니다. 오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며 지역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는 호국 보훈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윤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호국 보훈 파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청권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대선 승리 결의를 다지고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전남 여수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출과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글로벌 통상과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도덕성과 정책을 앞세우며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유일한 경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80년을 이어온 이 거대하고 부패한 양당 정치 체제에 균열을 내고 대한민국 정치의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할 정당은 개혁신당뿐입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등 부처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전략, 사회 분야의 3명의 부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과 베트남에 있는 공장의 국내 이전 유도, 지자체의 법인세 자치권 부여,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정 분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공식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선거에 쓰일 후보들의 기호도 결정됐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2번 김문수 후보,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인데요. 특히 조국혁신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3번은 공란으로 남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마친 대선 후보 7명의 기호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기호 1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배정됐고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도 기호 2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호 4번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원내 정당일 경우에 집권당 여부가 아닌 의석수로 결정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째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선 3연속 1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원내 정당은 가나다 순으로 결정돼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가 5번과 6번을 받았고 무소속 후보는 추첨을 통해 7번 황교안, 8번 송진호로 정해졌습니다. 기호 3번은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 처리됐습니다.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순으로 국회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 사이의 개최 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입니다. 이는 정당의 선거운동의 효율성과 선거인들의 혼란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후보 기호가 확정된 이후에는 후보가 사퇴하거나 사망 또는 등록 무효가 되더라도 기호나 이름은 투표용지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 전까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표란에 적시되고 인쇄 후에는 별도 안내문이 걸립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한 안철수 후보의 기호와 이름은 남고 사퇴 안내문만 따로 게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은 후보 7명 기준에 따라 투표용지 길이가 21.6cm에 달할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제 지난주 진통이 이제 상당했는데 초유의 강제 교체 그리고 이어진 당원 투표로 인한 부결까지 대선이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감동 없는 단일화였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금방 수습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정말 주말 사이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11일 이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당원 투표 끝에 초유의 이 후보 강제 교체는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네. 사상 초유라는 게 연이어 이어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이 상당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확정 과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 이후 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당으로 오셔서 뵙기로 했다라면서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고사를 했고요. 특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확정 후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SNS에 올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자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이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다라고 평가를 했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도움이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이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대선 후보 경선에 이제 참여했던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극우다 이런 평가도 받았었고 또 장관 재직 시에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의 톤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더불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중도 확장을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 스탠스를 좀 어떻게 앞으로 취할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후보 곧바로 이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이 90년대생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통합과 중도를 잡기 위한 인선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김용태 의원을 전격적으로 내세운 것은 여러 의미가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김 의원은 오늘 첫 메시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의 난맥에 대해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 김 후보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라는 당 안팎의 공세 속에서 김용태 의원이 먼저 나섰다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대신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권성동, 황우여, 또 안철수, 나경원, 양양자 의원 등이 인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 김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리를 유지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에 자리를 올렸거든요. 네. 이제 이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 총괄할 수 있는 총괄선대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를 사실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영입해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앉히려고 했으나 이 홍 전 시장의 거부로 무산이 됐는데요.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비상계엄이나 이후의 탄핵 국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행보에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도 이 보수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 주요 보직 제안들에 대해서 고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김 후보 입장에서도 고심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보면 항상 이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하는 거냐 질문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본인은 계속 현재까지 완주를 하겠다 이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국면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기 때문에 빅텐트 역시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이제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이 국민의힘 내 단일화의 데드라인이었다면 이제 범보수 혹은 반 이재명 연대 단일화로 좀 더 넓히면 데드라인은 오는 25일로 꼽힙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21.6cm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기 전인 바로 25일 전에 합쳐야만 조금이라도 표 분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국민의힘만의 희망적이다 전망이다라는 이런 게 다수의 평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면 승부수를 걸어볼 만하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네. 보수층 결집에 중도층과 무당층 표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만일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게 되면 선거 비용 보전도 어렵기 때문에 합당 형식의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이 단일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교체와 번복을 통해서 개혁신당 당원이 급증하는 등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이 커졌다는 게 개혁신당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한덕수 후보 출마를 얘기했던 한덕수 후보가 빅텐트를 위해서 만났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의 상임 고문이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또 정대철 헌정회장 등은 반 이재명이 아니라 사실 개헌에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낙연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누구의 선거도 돕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제 초반에 잡음으로 시끌시끌했다면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대선 전까지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법원을 향해서 판결 선고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해를 사법부가 받지 않으려면 대선 이후로 재판들을 미루는 게 맞다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사건의 2심 선고도 미뤄야 된다라고 오늘 오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이라며 선거운동 시작 바로 당일날 이렇게 판결이 선고된다는 것은 너무나 선거에 개입되는 행위다. 라는 겁니다. 물론 법원은 이미 한 달 전에 선고기일로 오늘을 지정했던 만큼 예정대로 오늘 오후 선고를 진행했습니다만 이 민주당에 잇따른 사법부 정치 개입 비판에 법원이 조금 신중 모드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이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 3부도 오늘 이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추후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대선 전 법정 절차는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이 우세하다라는 분위기 속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신중을 기하는 게 읽힙니다. 이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를 비롯해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까지 야4당의 대표들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을 하며 이 진보 야권과의 연대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때의 학습효과라는 평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서 표가 분산된 게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네. 이 대선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정당들과 단일화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합니다. 네, 김혜경 씨 이제 판결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번 그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50만 원 이제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이제 선거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300만 원을 구형을 했었고 역시 150만 원이라는 1심과 같은 선고가 나왔는데 네. 이 사건으로 일단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선고가 나온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선고 과정에서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이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별세를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폭력의 고통과 여성인권 문제를 온몸으로 밝힌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큰 빚을 졌다고 지적하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길이라면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이 올해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으로 20조 원 이상을 더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현재 일부 증액되어 통과된 약 13조 원 규모의 추경으론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된다며 민생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20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을 진단해 추경 추가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마저 결국 연기되면서 모든 재판이 대선이라는 방패 뒤에 줄줄이 멈춰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위에 피고인을 허용한 사법부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22일간의 열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적은 수의 후보라고 하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2번 김문수 후보, 4번 이준석 후보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서 기호 3번은 결번이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빛의 혁명이란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인수위도 없는 새 정부가 곧바로 출범합니다.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저 이재명을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증명할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첫날의 장소는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회복 성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실용주의 메시지를 내세우며 중도층과 무당층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알아보는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살리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밥상 물가를 포함한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한 김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졌던 내홍에 대해 더 굳은 단합과 단결로 가는 바탕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개혁과 도전을 내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호남 표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시작해 대역전극으로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 후보도 호남에서부터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2일 동안 각 진영에 명운이 달린 양보 없는 대결이 펼쳐지게 될 텐데요. 3번의 TV토론을 거쳐서 6월 2일 자정까지 이어질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얼마나 압축적이고 선명성이 강한 메시지를 담아낼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만 35세 비대위원장입니다. 단일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졌던 국민의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1990년생인 김용태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을 통해서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 국민의힘을 우선에 개혁하고 또 국민의힘은 모든 낡은 구태를 청산하고 우리 당을 젊고 희망차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엔진, 희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김 의원은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유세 일정에 동행한 김 의원은 개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에 있었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및 재선출 절차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진 바가 있죠. 또 지난해엔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동참하면서 당 주류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었는데요. 당내 초선이자 최연소 의원을 발탁한 것을 두고 당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께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후보하고 굉장히 맞았던 것 같아요. 중도층 플러스 젊은 층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우리 김용태 의원은 생각보다 원론적이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참 잘된 인사다. 한편 김용태 의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은 보여주기식 인사에 불과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혼란하고 위중한 시기,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거는 갸우뚱이죠. 누가 봐도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당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이른바 얼굴 마담식으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는 그런 형태 아닌가 싶고 만 35세의 소장개혁파 김용태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대선 국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선까지 딱 22일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 시작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 출정식에서 빛의 혁명 완수, 김문수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민생 경제 대통령을 외쳤는데요. 1호 공약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렇게 이제 꼽았습니다. 우선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각오 그리고 이제 슬로건이 어떤 건지 두 분의 입장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 대변인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시작한 빛의 혁명 정신을 계승해서 회복과 성장, 이 새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 첨단 산업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 그 이 약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12산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의 상징이죠. 그 광화문 청계천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K혁신, K반도체, K과학기술 이러한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판교, 동탄을 거쳐서 지금 이 시간에는 K과학기술의 도시인 대전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인재가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지금 과학 강국으로 그리고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그 현장에서 한 말 중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1일 동안 경청 투어를 통해서 전국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많이 만나서 그 국민들께 듣는 말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였냐면 우리 너무 먹고 살기
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이니 진영이니 뭐 이런 색깔이니 지역이니 이런 거 그 무슨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보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병원에도 좀 잘 안 가게 된다. 좀 아끼려고. 그렇죠. 병원에 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국민의힘의 각오 그리고 이제 슬로건도 들어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가 치러지게 된 데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합법적인 12월 3일의 계엄과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에 대한 구도, 선거 구도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아니 더 나아가서 5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위기감이 있는 선거라고 보고요. 그 위기감의 바탕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줬던 입법 독재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동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와 심지어 사법부까지 겁박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 누구나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져선 안 되는 선거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의 슬로건은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입니다. 이 슬로건에 담긴 의미는 과거 우리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정정당당 김문수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 대해서 한번 유권자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해진 슬로건입니다. 김문수 후보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에 앞서서 재산 등록할 때 10억 원 하신 거 보셨을 겁니다.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고요. 또 노동운동가로서 도지사 2번, 국회의원 3번을 하면서 국회의원 또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호들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 이런 것들을 강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네. 네, 앞으로 22일간 치열하게 선거전이 펼쳐질 텐데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서로 망언 신경전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에게 내란에 대해서 석고대죄부터 하라.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과 독재를 심판하자. 이렇게 서로 공세를 폈습니다. 과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각 당의 선거 전략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부대변인 들어볼까요? 저희는 사실 선거 전략이나 공격이라기보다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사실관계를 국민과 공유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래는 0.2%를 예상했는데 0.2%도 정말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2%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19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9위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느냐, 트럼프의 미국 관세나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얘기들을 예측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변수도 아니고 이렇게 역성장한 나라가 19개 중에 3개국인데 그 3개국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마이너스 성장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왜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내란을 일으키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경제가 나빠지고 그리고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어떤지를 살펴보면 일단 극우 폭동 세력인 정광훈 목사가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도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주말 내내 보셨겠지만 단일화 잡음이 그렇게 컸는데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굽니까? 친윤의 대표 주자인데 그 지금 교체론을 일축한 것은 이미 지금 내란 세력과 결별을 거부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페북에 이 지금 새로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그런 글들도 올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내란 세력과 그리고 극우 폭동 세력이 결합해서 우리나라를 더 망치게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도 이미 너무 힘들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네. 이러한 지점들을 국민들이랑 잘 공유해서 선거 운동 기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공격하신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요, 김문수 후보도 이미 후보 시절에 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에 본인이 참석했더라면 반드시 계엄을 막았을 것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후보들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도 최종 후보가 된 이상 탄핵과 관련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사실 너무 많아서 밤이 새도록 얘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신뢰의 위기, 이런 부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 최고 국정 책임자로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왔던 삶의 궤적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개인적 삶, 검사 사칭했었죠. 무상연애 했었죠. 또 이런 제가 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입법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 특검 법안들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정권을 가진 우리 정부가 거부권을 통해서 막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러한 법안 폭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나 실제 얘기하는 것과 지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누가 더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고 복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임자, 적임자라는 점을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거 기간 동안에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까지 극심한 내홍을 이제 겪었고, 그 결과 35세의 초선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또 선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으로 더욱더 이제 판세가 굳혀질 것인지, 현재 그 여론의 반응을 양당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번에 정광재 대변인께 먼저 물어볼까요? 일단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양자 구도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좀 늦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여론에 이렇다 할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구도와 정책과 인물이라고 해요. 그중에 구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서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에 나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의 그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가 되느냐, 한덕수 후보가 되느냐, 이렇게 최악의 경우도 갈 수 있었는데, 다행히
당원 표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게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선대위 구성만 놓고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 측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 주류 세력들이 함께 포함돼서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그 시차 후에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국민의힘의 상황을.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 비가 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로 적합한지 그리고 국민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이 후보로 좋은지 지금 뭐 준비 상태도 따져보고 그리고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셔야 되는데 근데 오늘 국민의힘 선거 운동 첫날을 보면 정말 처참해 보일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유세차에 후보 이름이 없습니다. 뭐 피켓을 들고 선거 운동복 이렇게 착용해서 선거 운동하는 그런 일반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현수막에도 유세차에도 지금 이름이 보이지 않고 아직 랩핑조차 하지 못한 그런 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사진이 그 유세차 사진이 비교해서 오늘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만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이 끝나면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이 되는데 바로 정부가 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선거 운동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도 아직 후보가 선출되지 이틀밖에 안 돼서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도 복지도 국민의힘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잘할 수 있었으면 진작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다시 하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덧붙여봅니다. 네, 기호 1번과 2번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게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선거운동에 막이 오른 오늘 0시에 전남 여수 산업단지를 찾아서 빅텐트 합류 없이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의 반사 이익을 얻어서 15% 득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자, 이런 전망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단일화 내홍의 반사 이익을 얻어서 15% 득표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후보의 이번 대선 완주 의사가 굉장히 확고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완주할 가능성이 저도 객관적 정황상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수 중도표의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우리 당의 후보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고 했을 때 15%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의 특성상 그동안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대1 구도가 정해지는 순간부터 지지자들은 결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치러졌던 역대 대선 가운데 이렇다 할 제3 후보의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준석 후보의 완주 의사를 지금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당으로 합쳐졌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는 순간부터는 단일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끝까지 해야 하는 게 우리 후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재 대변인 생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네요. 근데 이제 아직도
네. 국민의힘이 강제 단일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고, 왜냐면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대로,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후보대로 지금 선거를 잘 치르는 게 각자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뭐 여러 가지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런 잡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뭐 시너지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악영향이 너무 커서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 계엄 세력들이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자꾸 본인들의 기득권에 집착해서 지금 대권보다 당권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꾸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들이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과 그 강제 단일화 과정에서 비롯되고 지금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북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은 드랍한 한덕수 전 총리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친윤 그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 강제 단일화를 이뤄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로 설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마음이 놓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에 그 극우 폭동 세력인 정광훈 후보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보이는 근거가 지금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오늘 또 동영상이 또 재소환돼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제가 하나 적어왔는데요. 2019년에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성령으로 저 빨갱이 악령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라던가, 우리 정광훈 목사가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한 영상이 지금 공개가 돼서 다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도 심지어 김문수 후보가 이 정광훈 광장과 함께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자꾸 민주당이 내란 세력에서 지금 극우 폭동 세력으로 변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제 저희 민주당에서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또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수준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무 김문수 후보의 지난 망언이라던가 지난 과거의 행적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드러낼 수 있는 틈이 없어서 아마 지지율 상승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엄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 공식 입장이 계엄을 미연에 막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여러 번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얘기했고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한 이야기들, 김문수 후보의 말 바꾸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해왔던 말 바꾸기 수준에 비하면 김문수 후보의 말 바꾸기는 그야말로 애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이준석 후보였는데 또 이렇게 옆길로 새게 되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제 후보 교체 후폭풍이 워낙에 이제 컸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법원에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모습도 생중계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 역시 이제 오는 14일 이제 모레가 될 텐데 출석을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과 이제 손절 요구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적 그리고 이제 재구성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갈까요? 일단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또는 탈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구심력은 지난 4월 4일에 있었던 탄핵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약해졌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탄핵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입장을 정리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장이 이렇게 정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도 진영의 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공감대는 누구나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당의 대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당내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뭐 출당 조치 이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말 마지막 소임,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정치적 행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이번 그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사 몇 명이 파견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최근까지도 검사위의 여사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사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나 있고 특혜 조사 아니면 뭐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석 통보를 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벌써부터 출석의 통보에 불출석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하루라도 빨리 포토라인에 세워서 지금 검사들이 어떤 수사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뭐 손절한다 아니면 뭐 출당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진짜 그 말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그러니까 내란 범죄의 행위가 그런 말로는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과 관계를 당연히 끊고 이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한 그런 집단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받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자꾸 했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후보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공식적인 사과가 벌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씀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는데 부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사과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표를 위한 사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이 없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스피커 이제 대선 전까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뵙게 될 것 같은데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 또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스피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